내 얘기. 인프할리데이라서 가게들 많이 문 닫고 쉬는 날이라고. 다음 카페 이런 데서 오디오 가이드 다운받아가지고 mp3를 넣어서 막 써있던 것 같아요. 이 사자상이 원래 있었나? 기억이 안 나. 카페다. 저 테스코는 옛날에도 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화는 가톨릭 기독교다 보니까 인간성, 감정, 쾌락 이런 게 완전히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미니코와 아우레아라는 14세기 이탈리아 두치오 화가의 작품입니다. 두치오 화가가 이 재단화를 그렸는데요. 재단화는 이제 일단 황금색이지 않겠습니까? 황금색인 까닭은 천상의 빛이 황금색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별개로 성모님을 그릴 때는 주로 파란색을 많이 활용을 해요. 파란색을 많이 활용하는 까닭은 저쪽의 성화들 일부 보셔도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 하시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모님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너스와 마르스가 있는데 일단 나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불륜입니다. 저 비너스는 이미 남편이 있어요. 대장장이 헤파이스톤이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레스와 이 불륜 관계를 지금 가진 상황입니다. 이게 르네상스입니다. 불륜이 이제 중세 성화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르네상스는 이제 사랑의 알레고리라는 작품인데요. 팬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갖 비유와 상징을 다 퍼부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탐구하려는 사람은 이보다 괜찮은 작품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운데 비너스가 일단 사랑의 여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아들이야. 아들. 사랑의 신 큐피드입니다. 근데 둘이서 사랑에 빠졌어. 그러니까 큐피드 화살이 큐피드 저기 날개를 딱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화살 맞으면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둘이 사랑에 빠졌고 저 황금 사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저 비너스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 이거는 해석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사랑을 배울 때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단계는 어머니한테 배우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원형을 표현할 때는 뭐 이게 맞습니다. 두 번째 해석 방법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처럼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발현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브론치노 외에는 버리면은 대각선을 쫙 그어버리면은 이 왼쪽과 오른쪽의 색상이 이 세계관이 갈라져 버려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갈색이고 왼쪽을 보시면은 파란색, 흰색입니다. 갈색은 뭔가 색깔이 지저분하고 뭔가 타락해 보이는 인상을 주죠. 왼쪽은 파란색, 흰색은 뭔가 결백하고 뭔가 순백하고 뭐 죄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티치아노의 이 왼쪽 작품인 아리아드네, 이 아리아드네는 영화 인셉션에도 나오는데 테세우스가 미궁에 갇히니까 그 미궁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분은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주로 예수님은 양으로 표현해요. 약간 붉은 계통. 그다음에 마리아는 약간 음한 계통, 파란색 계통.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빨간색 옷을 입고 있고요. 예수님이 창으로 관통돼서 피를 막 흘리고 있는데 그 피를 두 명의 천사가 받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성당 미사를 가보세요. 가톨릭 성당 미사를 가보시면은 이게 뭐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요 하고서 포도주 줍니다. 그 포도주 성찬례에서 쓰이는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를 쭉 받고 있습니다. 쭉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일식 월식이 있습니다. 일식 월식이라는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났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 꼭대기에 INRI는 가톨릭 어떤 상징 코드인데 나자렛의 예수, 유대인의 왕을 라틴어로 쓰면은 INRI, 축약하면 INRI 이렇게 돼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INRI라고 합니다.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일단 딱 보시면은 일단 이 실제 십자가 형장 당할 때 딱 3명 빼고 다 도망갔어요. 12사도가 있는데 베드로 포함해가지고 다 도망갔고 12사도 중에 딱 한 분만 배반을 안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총애했던 제자인데 배반 안 하고 12명 중에 유일하게 그 돌아가실 때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오케이죠. 그러면은 이분 절대 도망갈 리가 없죠.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막달레나 마리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측근이기 때문에 최측근이기 때문에 빨간색 색상을 많이 입고 있고요. 이 막달레나 마리아는 왠지 분홍색 색상을 많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막달레나 마리아가 또 있었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근데 15세기에 만든 작품치고는 너무 현대적이고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 악마가 입고 있는 이 가분 역시 무슨 조명 같습니다. 조명 같고요. 그 다음에 미카엘이 입고 있는 이 황금색 갑옷도 지금 뭐 만만치 않고, 저 방패를 보시면은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저 방패 위에 크리스탈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꼭대기 보면은 얼굴 위에 십자가가 있고요. 진주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날개가 또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돼 있고, 이게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어디 보고 그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 머릿속에서 천사의 표상이 이렇게 떠올랐다는 것인데, 아주 저희가 봤을 때 천재적인 어떤 디자인적 감각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재밌는 것은 저기 갑옷의 저 가운데 여기 보이시나요? 탑이 막 솟아 있습니다. 탑이 이 천사 아니겠습니까? 천사다 보니까 천상의 예루살렘 천국이 갑옷에 반사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있는데 결혼하고 있는 장면을 쭉 초상화로 그린 겁니다. 첫 번째, 저 부인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인은 오른손을 내밀고 있고 아르누피는 왼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즉 오른손이 맞잡아야 네덜란드에서는 대등한 결혼이고, 한 사람이 왼손으로 악수한다 이러면 대등하지 않은 결혼입니다. 신분격차가 있다. 아르누피가 더 귀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사랑은, 아르누피와 천사의 사랑은 죽음을 추구하는 사랑이기도 하고 신분을 추구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초상화를 그리고 있으니까 이 디테일은 내셔널 갤러리의 모든 작품을 압도합니다. 특히 압도하고, 저 위에다가 나의 안바네이트 여기 있었노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그려도 대박인데 여기서 안 끝납니다. 더 대박인 게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이 거울을 둘러싸고 있는 프레임 보시나요? 쭉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10개의 프레임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예수의 삶과 죽음을 구현하고 있는 10개의 개별 그림입니다. 하나만 확대해서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를 하나를 그렸습니다. 여튼 이 모든 그림을 다 도합하면 총 이 그림은 12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15세기에 네덜란드에서 뭐가 있는 게 아닌데 자기가 그린 거. 그래서 이거 20년 격차로 한 번 그렸다가 다시 그렸어요. 그러니까 20년 격차로 한 번 그렸다가 다시 그렸습니다. 루브르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어디가 업그레이드냐? 20년 지난 그게 업그레이드겠죠. 이게 업그레이드입니다. 여기 후광도 있고 업그레이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루브르 가서 볼 수도 있지만 내셔널도 있고, 이게 또 나름 모나리자 너무 유명하니까 묻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보시면은 저 아프가니스탄 청금속 염료로 만든 일단 저 마리아, 성모 마리아 딱 계시고요. 아기 2명 딱 있습니다. 아기 2명 있는데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한 분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누구냐라고 하면은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저게 예수님이고요. 저 왼쪽 보시면은 저분은 예수님께 세례 내린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럼 이 3명 왜 와 있느냐 하면은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의 왕인 헤로데가 갓난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갓난아기였던 이분들을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난와가지고 동굴에다가 숨겨놓은 겁니다. 구약 성경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회의 천사의 우리엘이 이렇게 세 분을 보좌하고 있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빈치의 작품을 보면 뭔가 신비감이 있다라고 세간에서 평가합니다. 뭔가 신비감이 있다 세간에서 평가합니다. 그럼 그 신비감의 원인은 뭘까? 이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다빈치의 화법이라는 게 화풍이라는 게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합니다. 스푸마토 기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색상의 경계를. 그러니까 붓질을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문지른다고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불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고 있는 사람이 이게 왠지 다빈치가 그린 것 같아. 뭔가 신비해. 그런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이 암그림이라서 유명합니다. 죽어 있고 완전히 시신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시신으로 쓰이는 거죠. 네, 매장인데 이 오른쪽에는 본시오 빌라도 총독의 측근 3인방이 예수님을 저 암굴에 매장하기 위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빨간색 옷을 입은 분은 본시오 빌라도 총독의 측근이 아니고 누구냐라고 하면은 사도 요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이 배신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나르는 작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 나왔으면 또 나온다는 말이죠. 하체 쪽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홍색상 이 여자가 또 그 음모론의 대상인 막달레나 마리아, 막달레나 마리아 있습니다. 그러면 3인방이 있으면 사도 요한이랑 막달레나 마리아 있으면은 3인방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모님, 마리아님 딱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마리아님은 없어요. 그 왜 없느냐? 공백입니다. 원래는 미켈란젤로가 저기다 성모 마리아를 넣으려고 했어요. 넣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프가니스탄 그 그린 초상화 중에 그리니치 천문대 그 헨리 8세라는 초상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니치 천문대 헨리 8세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 헨리 8세가 누구냐? 종교개혁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을 영국에서 다 쳐낸 분이지 않습니까? 영국 성공에 만든 분이에요. 마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한다. 나 이제 교황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딱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는 가톨릭 계급 아니겠습니까? 급파를 한 겁니다. 외교관은 대사로. 그게 바로 당트빌이라는 프랑스 대사가 지금 런던에 도착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웨스트민스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당트빌을 만나러 온 런던의 신부님인 셀브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 무조건 막아야 된다. 교황님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대의 대세는 기울었다는 게 홀바인의 생각이에요. 보시다시피 이 두 분 사이에는 온갖 물품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게 기독교 가톨릭의 시대는 끝났고 과학과 근대의 시대가 열렸다. 이미 너희들은 늦었다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저기 일단 구체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린 게 아니라 두 번째 위에 지구본 말하는 거예요. 예, 우주. 지구야. 그러니까 천문학이죠.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저 수학책 근세 수학을 저기를 확대한 겁니다. 저 실제 저렇게 그렸습니다. 근세 수학을 넣었고요. 악보 저거 지구본 보세요. 지구본 아프리카에다가 본인 고향인 프랑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에다 이 섬들까지 쭉 다 그린 게 홀바인입니다. 그래서 역시 다르다. 그래서 홀바인은 다르다. 그리고 저기 보면은 이게 양탄자가 또 터키산 양탄자다라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항해가 시작됐고 상업혁명이 시작됐고 무역이 이제 대두되고 있다. 터키산 양탄자가 런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시대가 기울었는데 지금 이 두 양반은 허망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홀바인입니다. 일단 이분은 12제자 중에 한 분인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인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천국의 열쇠를 딱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긴 했지만 예수님이 그리고 가장 신뢰했던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분에게 교회의 후계자 자리를 넘겼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가시고 나서 이제 복음 활동을 하러 다니고 선교를 하러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복음 활동을 하다가 네로 왕제 핍박이 너무 거세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죽을 수 있겠다. 이거 99%다라고 결론에 이르렀고 저쪽이 로마 반대 방향입니다. 로마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갑자기 환영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이 로마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코오바디스의 제목입니다. 코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너가 이 길을 거부하기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2번 매달리는 로마로 간다. 명언을 남기죠. 사라지겠어요. 이게 부인인 트리바를 침실에 누워놓고 실물 모델을 이용해서 이 앞에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누드합니다. 완전히 누드하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17세기 가톨릭 국가의 스페인에서 부인을 침실의 모델로 써서 누드화를 그린다?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목을 내놔야 되는 일입니다. 보수적인 스페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있을 수 벨라스케스는 없는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써갖고 영리하다는 게 딱 드러나는 게 큐피드를 앞에 그려버립니다. 큐피드를 앞에 그려버린 다음에 이거 비너스야 이거에 벨라스케스입니다. 나는 그리스 로마 전통을 표현한 것일 뿐 누드화를 그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해를 못할 뿐이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확실히 머리가 좋긴 한 것 같아요. 이 당대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이 거울을 보는 비너스라는 이 명작은 내셔널 갤러리를 지난 200년간 굉장히 화제의 중심을 만들었던 누드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테러 당했어요. 테러. 난도질을 해버렸습니다. 이 그림을요? 예, 이 그림 위에다가.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국이 남아있어. 자국이 남아있죠.
봉합은 했지만 봉합은 했지만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테러 당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유명하니까 테러 당하는 거죠. 그림 많은데.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스듬히 보시면 방탄유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독일을 찍어봤자 소용이 없는데 1914년에 방심한 결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찍었을까?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럼 리처드 스니 왜 찍었을까? 그 여자가 당시에 투표권에 여자가 없었습니다. 남자만 투표를 할 수 있었어요. 네덜란드 플랑드르 화가인 마시의 추한 공작부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일단 첫 번째, 왜 서양의 화가는 이념만 그리냐? 나는 추려 그리겠다 이게 추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저분은 뭐냐? 공작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너무 추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이 후대 의학자들이 이게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 이분이 파제트병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파제트병. 그게 뭐냐면 뼈에 염증이 생기면서 얼굴이 좀 일그러지는 병이 파제트병인데 아마 그게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파제트병에 걸린 건 일단 오케이. 그다음에 미녀가 아닌 것도 오케이. 그럼 세 번째는 이분이 부자입니다. 뒤에 보시면 뒷면에 레이스 자손 쭉 있고 금반지 끼고 있죠. 네덜란드 플랑드르 지방의 공작부인, 귀족부인이 유명합니다. 익명의 초상화예요. 직접 그린 겁니다. 눈걸 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이 그럼 마시는 미인을 그리는 당대 서양 회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비판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픽샤 영화 슈렉과 같은 교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걸 그린 거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추한 공작부인은 그야말로 추한 공작부인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금반지 끼고 있는데 앞에 장미 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장미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뭔가 구애를 할 때 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덜란드 16세기 플랑드르 지방에 돈 좀 있는 공작부인 귀족부인들은 당대 유행이 뭐냐면은 젊은 돈 없는 남자애 한 명 괜찮은 애를 딱 잡아가지고 갖고 놀고 버리고 요거가 당대 세트였던 겁니다. 공작부인들이 남편 몰래 젊은 애들을 좀 가난하게 인정을 하는데요. 바로크 하면 빛과 그림자다. 근데 뭐 말은 일그러진 진주란 뜻인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스포트라이트를 때리는 겁니다. 연극 무대 조명을 때리듯이 스포트라이트를 때린다. 그래서 선명한 빛과 그림자가 이원화된다 하면은 바로크다 딱 하시면 됩니다. 17세기 바로크 미술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벨사자르 왕의 연회잔치라는 작품입니다. 벨사자르 왕의 연회잔치는 이제 벨사자르라는 왕이 바빌론의 왕인데요. 유대인들의 성경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따르면은 두 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집트 람세스 2세 밑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홍해의 기적 이렇게 가지고 구원했잖아요. 두 번째는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이때 벨사자르 왕이 그 유대인들 이제 핍박하는 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벨사자르 왕은 어떻게 구원이 됐느냐라고 하면은 딱 이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니엘서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저기가 아람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가 이제 바빌론이나 아시리아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문자를 이제 아람어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람어를 뭐 제가 알 일은 없고 그 들어보니 아랍어의 원형이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핵심 언어라고 합니다. 그 뭐 저는 아람어를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두 번 반복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가야 되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메네라고 하면은 세워보았다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가 갑자기 벨사자르 왕이 연회잔치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시가 딱 때린 겁니다. 계시가 딱 때린 거예요. 계시가 딱 때리니까 저 유령이 뭐냐? 정확히는 죽음의 천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왜 죽음의 천사가 있느냐? 죽음의 천사.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죽는 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애하고 그냥 같이 간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되게 희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벨사자르 왕의 연회잔치는 이와 같이 구약 성경 내용의 핵심을 바로크 스타일로 딱 표현한 작품이라서 첫 번째 바로크 미술 작품은 17세기 17세기 렘브란트의 벨사자르 왕의 연회잔치. 바로크고요. 그다음에 그 삼손과 데릴라는 그 영화 셋개를 딱 보신 분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친일파 중국인을 죽이기 위해서 중국 독립군에서 탕웨이를 그 밀정으로 해가지고 그 독립군에서 밀정을 해가지고 친일파 중국인을 척살하지 않습니까? 척살하려는데 탕웨이는 고민하다가 스포가 됐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삼손이라는 이스라엘의 무적의 전사, 영웅 헤라클라스에 빗대는 이 삼손 판관이고 고대 이스라엘을 영웅이고 적국 블레셋을 때려 부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떻게 하면 삼손을 죽일 수 있을까? 요거만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동원합니다. 데릴라라는 저 블레셋의 아름다운 미인을 스파이로 보내는 것이죠.
스파이를 보내서 데릴라가 삼손을 유혹하게 만들고 둘은 이제 아주 깊은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데릴라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을 말해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머리카락이 잘리면은 삼손 힘을 못 쓴다고 합니다. 그게 마치 아킬레스가 발 뒤꿈치에 여기 타격이 가면은 힘 못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에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되는데 잘라야 된다. 이걸 데릴라가 알려줍니다. 블레셋에. 그러니까 저기 블레셋의 이 삼손이 잠자리를 가지고 완전히 지금 골아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비너스와 마르스의 그 보티첼리 작품과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블레셋 첩자들이 쭉 들어왔습니다. 쭉 들어와가지고 이 노파가 지금 조명을 쭉 비추고 있죠. 이쪽 볼로 바로 끄고요. 그래서 저 첩자가 머리카락을 싹둑 자르는 과정에서 데릴라 엘리자베는 묘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묘한 표정인 게 지금 밀정 행동은 성공했는데 아무리 표정이 그래도 묘하지. 찝찝하다 이거죠. 찝찝하다. 일정은 그래서 이런 성공했지만 묘한 찝찝한 그녀의 표정. 보내고 있고요. 스파이라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리스의 황금사가 있네. 네, 트로이의 그 파리스가 황금사과를 지금 비너스에게 건네고 있고요. 왼쪽은 여왕 헤라입니다. 오른쪽은 방패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아테나 여신이에요. 그래서 비너스와 헤라, 아테나가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셋이서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가. 그래서 헤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리스한테 나한테 황금사과 주면 너한테 왕을 주겠다. 아테나는 나한테 황금사과 주면 너한테 천하무적의 영웅의 자리를 주겠다. 비너스는 깔끔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 바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큐피드가 있는 이 비너스에게 황금사과를 넘기고 있는데 황금사과를 넘기고 있는데 이 여자가 결국엔 헬레나였다는 거예요. 이 헬레나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발생합니다. 어찌됐건 이 황금사과 장면이 있고요. 이게 이제 루벤스가 그렸다고 하는데 이 루벤스의 이 파리스의 황금사과는 대형박물관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보시게 될 유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형박물관에 가시면 반드시 어떤 투어 업체를 끼고 가시건 이 작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작품이 뭐냐라고 하면은 랠리의 비너스입니다. 대형박물관의 모든 문화재 중에 유일하게 영왕실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부할 법도 한데 대여한 거예요. 대여했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절대 넘기지 않겠다. 달리 말하면은 영왕실도 위대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은. 근데 랠리의 비너스를 독일화가 루벤스가 이탈리아에서 이걸 직접 봤다고 합니다. 보고서 뭘 느꼈냐면은 미인이다. 그런데 마르지 않았네. 마르지 않아도 미인일 수 있구나를 알아서 그 이후로 비너스나 그리스 신화를 표현할 때 풍만한 스타일의 여성으로 그리는 경향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루벤스 사조 또는 루벤스 화풍이라고 합니다. 엠마오의 만찬이라는 16세기 작품인데요. 예수님이 막달레나 마리아에게 부활하고 첫 모습을 드러내고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곳은 엠마오 여관입니다. 엠마오 여관에 익명의 두 제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익명의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었던 분이 부활해가지고 지금 당황해 있고 갑자기 연극 무슨 포즈처럼 갑자기 과장된 태도를 취합니다. 바로크다. 그 다음에 저 예수님이 중앙인물이고 주연 아니겠습니까? 주연에다가 지금 빛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리웠죠. 바로크다. 저기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빨간색 색상을 입고 있다. 역시 말씀을 드렸고요. 저기 뒤에 있는 여관집 주인은 지금 이 예수님도 모르고 이 제자도 모른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사람만 딱 객관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고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 이 두 명은 지금 연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라바조의 바로크 미술의 전형인 엠마오의 만찬이고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생각보다 그림자가 예수님보다 커요. 그림자가 큰데 왜 크냐?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은 아니고 인간 이상의 존재다라는 거를 그림자를 크게 그림자를 통해 인간 그려서 이상의 존재를 표현했다. 보여주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저 테이블 위에 그러니까 이 바로크 화가들은 과장된 무언가를 항상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사람이 집중을 안 하면 그걸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기법을 착용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과일 바구니도 그렇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있는 저 과일 바구니도 테이블에서 떨어질 듯 말 듯 떨어질 듯 말 듯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저 사람이 약간 긴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께 아까 세례를 내렸던 세례자 요한 예수님의 스승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목이 싹둑 잘려 있는데요. 그럼 왜 잘려 있느냐 이렇게 돼야 되죠. 예수님께 세례를 내리고 요한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유대인의 왕 안티파스가 조카딸이랑 결혼해버립니다. 조카딸이랑 결혼해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 결혼 부도덕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그래서 왕인 안티파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한을 죽여가지고 괜히 폭동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려두려고 했어요. 근데 부인 헤로디아가 너무 이에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딸을 전 남편 사이에서 난 딸 살로메이거든요. 살로메를 유대인 왕 앞에서 춤을 추게 합니다. 춤을 추게 하니까 유대인 왕이 너무 너 춤을 잘 춘다. 너 소원 하나 말해봐라. 이렇게 드린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요한의 목을 좀 선물로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티파스가 당황한 나머지 그래 알았다 하고서 사인해버립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관이 목을 딱 잘라가지고 선물로 딱 주는 겁니다. 살로메는 사실 근데 요한이랑 관련이 없어요. 제3자란 말이었어요. 잘 생각해보면 뭐냐 하면은 조개 껍데기라는 뜻인데요. 귀족 초상화 그리면 무조건 로코코입니다. 귀족 초상화 그렸다. 초상화를 예. 그리는 로코코. 예, 귀족 초상화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죠. 귀족하면 어디입니까? 프랑스에서 프랑스죠. 출발하는. 지금 다 죽었지만 예전에는 프랑스입니다. 지금은 영국이 귀족인데 원조는 프랑스죠. 프랑스 귀족 중에 귀족이고 당대 최고 권력자로 불렸던 18세기 마담 퐁파두르의 초상화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궁궐이라고 마담 평가받는 퐁파두르. 베르사유 궁전의 막후 실세를 하신 겁니다. 당시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의 애첩이었는데 루이 15세를 꼭두각시로 세우고 뒤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분이 저 마담 퐁파두르예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 사건이 일어났을 때 최순실을 마담 퐁파두르에 비유해서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왕의 뒤에서 자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권력을 행사한 분을 막후 실세, 비선 실세, 이 말의 표준격 또는 전통적인 원조가 바로 이 마담 퐁파두르입니다. 그러면은 18세기 프랑스 화가인 드루에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창의성 또는 자유주의 그런 거 다 없어집니다. 여기서는 그런 거 같죠. 사진 잘 그려야 되고 제대로 그려야지. 사진 괜히 찍은 뭐 거 같은 기술가적 레이스. 영감을 와, 보면 대박이다. 마담 퐁파두르를 주는 겁니다. 네, 마담 퐁파두르를 주는 것이고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성인 출신인데 저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평생을 프랑스 귀족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고 그래서 한 번도 틀어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드루에가 그린 이 마담 퐁파두르의 초상화는 그녀가 죽기 한 달 전에 스케치를 땄다고 합니다. 죽기 한 달 전에도 이렇게 우아하고 기품 있는 자세로 제인 그레이의 처형입니다. 신고전주의의 대작. 18세기 프랑스 화가 19세기 프랑스 화가죠. 19세기 벨라루스의 제인 그레이의 처형입니다. 제인 그레이의 바로크가 연극이고 로코코가 귀족이라면 신고전주의는 역사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문개함을 확실히 담아내겠다 하면은 로코코에 대한 반동으로 취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귀족들 초상화를 그리는 게 사실은 특정하고 귀족들 앞자리 놓고 하는 거잖아요. 화가가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느냐 해서 출연한 게 역사의 옹담을 담아야 한다. 이게 신고전입니다. 신고전주의는 역사적인 그림을 역사적 담는 사실에 인간하고 100% 사실주의, 객관주의를 지향합니다. 객관주의와 그러니까 사실주의를 명백하게 지향하는 사실만 있는 것이고 이 제인 그레이의 처형은 사실 필립 8세라는 이 어마어마한 마초 국왕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로마 가톨릭을 많이 죽였겠습니까? 그러면 에드워드 6세라는 자기 왕자한테 왕위를 넘겼는데 문제는 뭐냐? 에드워드 6세가 15살 나이에 요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15살 나이에 요절을 해버리니까 헨리 8세 측근들이었던 성공의 측근들이 엄청나게 긴장한 겁니다. 왜냐면 그 다음 왕위 계승 서열은 가톨릭 교도인 메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메리는 어머니니 스페인 왕가인 아라곤의 캐서린이란 말입니다. 메리가 집권하면은 그 다 죽어란 말이 나오는 거죠. 다 죽어. 가톨릭이 집권하면 다 죽는다. 성공에는. 헨리 8세 측근들이 경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친척 중에 왕위 계승서에서 한참 벗어난 그녀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바로 제인 그레이예요. 철종처럼, 조선 철종처럼. 그래서 제인 그레이가 왕이 되는데 영국 화가 스터브스의 휘슬 재킷이라는 작품입니다. 바로크가 영국이고 로코코가 귀족이고 신고전이 역사라면은 신고전주의의 반대인 낭만주의는 당연히 신고전주의에 반대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술이 예술가인데 역사적 사실성에 입각한다니 그것이 말이 되겠는가 이겁니다. 낭만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 동물, 인간의 감정 이런 거를 포인트를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의 이 걸작이라고 하는 휘슬 재킷은 일단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일단 이게 말인데 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아무 말 그린 게 아니라 영국 총리 18세기 영국 국무총리 로킹엄의 개인 소장말이에요. 그리고 경주마 중에 경주마고 순종 중에 순종이고 성골 중에 성골인 휘슬 재킷 총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액을 받고 그린
작품이고요. 근데 영국 로킹엄 총리는 이 말이 워낙 순종이고 엄청난 말이다 보니까 이걸 그림으로 담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낭만주의는 낭만주의인데 후기 낭만주의라고 하는 까닭은 19세기 인상파가 출현하기 바로 직전 작품이고 이 터너의 이 스타일이 인상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인상파의 성향도 갖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인상파나 낭만주의나 이런 미술사주 디테일을 다 떠나서 이 작품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 돈에 나오니까요. 돈에 나온다. 이게 보면은 20파운드에 나옵니다. 20파운드에 이 그림이 그대로 확인될 겁니다. 그러면은 영국 파운드에는 엘리자베스 2세랑 처칠인데 윌리엄 터너가 20파운드에 나온다. 그리고 이 그림이 나왔다 하는 거는 다보탑 석가파이다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림이고 사실 이거를 뭐 어디 표시를 하시던가 해야 되는데 영국의 국보 아니겠습니까? 윌리엄 터너의 이 테메레르 호는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트라팔가 광장이랑 다시 이어집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 제족이 나폴레옹 함대를 격파할 때 그때 가장 유명한 함선이 테메레르 호입니다. 테메레르 호가 나폴레옹 함대를 격파한 대표적 함선인데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불분명하고 사실 이 바다에 비춰지는 이 그림자 부분을 반사되는 빛의 부분을 이 노을 실제 하늘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색상의 불명료성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주관적인 게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파가 이제 출현한다는 걸 또 예고하는 작품입니다. 이 테메레로가. 그래서 신고전 낭만 인상파의 모든 특징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라서 워터앤도 빨리 보세요. 이제부터 소개해드린 모든 작품들은 완전히 화가의 주관적 세계입니다. 화가의 주관적 세계입니다. 19세기 프랑스 화가인 모네가 그렸다고 하는 이 수련화만 딱 보셔도 그래요. 수련을 그린 건지 뭘 그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이건 뭐냐? 인상파라는 거는 객관적 사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 인상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네의 수련은 수련을 그렸다기보다는 수련에 반사되고 있는 빛이 모네에게 어떤 인상으로 남고 있는가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인상파란 거는 이제 현대미술로 가는 이제 가교 역할을 해요. 현대미술이 되면 이제 완전히 그냥 그거 되잖아요. 보시면은 입체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입체감. 저게 이제 서양 회화에 없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감하면 고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해바라기가 오죽 유명합니까? 그럼 유명하면 당하는 게 뭐냐? 테러죠, 테러. 유명하면 테러 당하는 거죠. 저스트 스탑 오일이라는 유전 석유 반대 단체가 100년 전이 아니라 작년 10월달 제가 있었어요. 작년 10월달에 여기다가 토마토 스프를 끼얹어 버립니다. 왜 끼얹었느냐? 환경 보호에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예술 볼 시간에 환경 보호에 좀 관심 가죠. 그런 의도로 끼얹었는데 징역은 면제됐다고 합니다. 왜 징역은 면제됐냐면은 방탄유리가 저기 있는데 방탄유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예술작품 훼손을 할 고의를 갖고 있지 않고 퍼포먼스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중한 처벌은 그린이자인데요. 고우랑 고갱,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미술가인데 약간 좀 천재적이면서 약간 정신병적인 게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기 마련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은 친구는 없게 돼 있고 소수의 친구를 사귀게 돼 있고 그 소수의 친구가 배신하면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죠. 고우랑 고갱이 이제 서로 정신세계를 서로 이해하니까 프랑스 남부에서 같이 동거를 하면서 조용히 생활을 합니다. 고우가 평생에 행복했고 웃었던 시절이 고갱과 같이 살았던 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고우가 그렸고 이것도 고우가 그렸습니다. 이건 고우의 의자, 자기 의자라고 했고 이건 고갱 친구 의자라고 한 거예요. 자기는 낮, 자기는 밤. 자기는 낮, 친구는 밤. 자기는 양, 고갱은 얼마나 고우가 고갱에게 심리적 의존도가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보냐면은 세라가 특이한 방법을 고안합니다. 이게 점유법이라고 합니다. 유치원생이 이렇게 점을 찍듯이 그리면 이게 점유법인데 유치원생이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세라가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리 원칙은 동일하고 이론은 동일한데 천재가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찍은 겁니다. 점묘법으로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의 색채다, 점묘법이다 하면은 19세기 프랑스 화가 세라를 딱 꼽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묘법으로도 이렇게 그렸다는 게 놀라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또 당대 프랑스 사회를 표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파리로 가실지 안 가실지 또는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생강이 쫙 파리에 흐르지 않습니까? 생강이 쫙 흐르면 한번 가보세요. 이 아르놀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아르놀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러닝 셔츠를 입고 있고 이분들이 다 뭡니까 지금?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 근로자, 프롤레타리아들이에요. 서민계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주말에 지금 휴일을 하고 있어서 아르놀피니의 휴일이라는 그림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르놀피니에서 휴일하고 있는 이 근로자들이 지금 표정 보세요. 표정. 저분 표정 보면 지금 굉장히 암울해요. 휴일인데 왜 그러냐? 저 뒤쪽 보시면 화력발전소가 있고 굴뚝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 있죠. 저기 소속된 공장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월요일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월요일날 가야 현대미술이 시작됩니다. 현대미술인지 인상파인지 매우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19세기에 또는 20세기 초에 세잔, 폴 세잔이라는 프랑스 화가가 딱 그래요. 이게 인상파냐 현대미술이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세잔입니다. 사과가 썩어야 그래요. 이 사람은. 왜 사과가 썩어야 그리냐면 내밀하게 숨겨져 있는 거를 그려야지 바깥에 있는 걸 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현대미술부터는 이제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그래서 사과를 그려도 썩은 사과를 그리고 사과의 속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잔이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또 뭐 그리게 돼 있냐? 누드화 그리게 돼 있는 거예요. 누드화. 그래서 누드화 하면 세잔입니다. 그러면 이 누드화와 아까 그 벨라스케스의 누드화 차이점은, 벨라스케스의 누드화는 타이타닉의 그것처럼 앞에 있는 여자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스파르타의 누드화고요. 이거는 목욕하는 여인들이라는 누드화입니다. 보시다시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누드를 그린 거예요. 이게 현대미술입니다. The light went up, it's coming out, then coming